그러면 지금까지 이 소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세금이 그러면 얼마냐, 내가 낼 세금이 얼마냐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차례가. 세법이라고 하는 건 다 세금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법률이니까. 그러면 이 소득이 얼마냐, 그 소득 전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그 소득에서 또 정부가 빼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말하자면 정부가 인심 쓰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소득 공제라고 그래요. 당신 소득이 1년에 1,000만 원 났지만은 이거 빼주고 이건 빼주겠다. 소득 공제. 이 소득 공제까지 한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요. 이것을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한다. 흔히 우리는 과표라고 그러죠. 과세 표준. 그러면 과세 표준이 산출되면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퍼센트를 곱하면 내가 부담할 세금이 얼마다 이렇게 산출된단 말이죠. 그래서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소득공제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공제, 누구든지 무조건 200만 원 빼준다, 250만 원 빼준다 이렇게 한 기본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가족공제가 있어요. 내가 데리고 있는 가족이 얼마다, 그 중에는 미성년자가 또 있다, 부양가족이 누가 있다, 또 부모가 있다, 여러 가지 이 가족 상황에 따라서 공제주는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얼마 났지만은 거기서 기본공제와 가족공제를 한 나머지가 내 세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을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이제 다음 차례는 이제 실제로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과세 표준에다 그러면 세율을 곱해야 세액이 산출되겠죠. 이 세율이 내가 지금 방금 계산해 보니까 8단계나 돼요. 8단계. 그러니까 단계별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내 소득이 크면 클수록 전부 세율이 자꾸 올라가요. 이것을 우리는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그러죠. 초과 누진 세율. 그래서 이제 제일 낮은 세율이 제일 작은 것이 6%짜리가 있습니다. 6%는 1년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그렇죠? 한 달에 100만 원 이하가 나온 사람은 6%. 그 다음에 4천만 원 이하가는 15%. 이렇게 해가지고 24, 35, 38, 40, 42%까지 올라가요. 10억 원까지가 42%예요. 10억 원. 근데 금년에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러면 10억 원도 더 소득이 10억 원도 초과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한 단계를 더 만들었어요. 얼마까지냐? 45%입니다. 그러니까 1년 소득이 10억 원을 넘어간다면 세금, 그 10억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45%까지 매겨요. 전부에 대해서 45%를 매긴 게 아니고 아래 낮은 단계부터 차례차례 계산 후에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10억 원도 초과된 금액이 있다. 그러니까 가령 내 소득이 1년에 20억이다. 그러면 20억까지는 낮은 단계로 계산을 하고 20억에서 이미 10억 원 계산했는데 초과된 10억, 나머지 10억은 45%. 그러니까 45% 기준에서 내가 말씀드린다면 45%를 세금을 내요. 거의 반이죠. 거의 절반. 그런데 여기 지방소득세라는 게 또 붙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는 것이 붙어요. 여기에 10%가 붙거든요. 그러면 45%가 국세로 들어가고 국세 10%면 4.5가 붙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국세로 45%, 지방세로 4.5 하면 49.5가 소득세로 나가요. 49.5가. 이게 거의 50%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소득이 적은 사람은 아까 낮은 율을 적용하니까 괜찮은데 적어도 10억이 넘는 사람은 반이 세금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상속세는 얼마 나갑니까? 상속세는 50%죠. 제일 높은 세율이. 그러면 소득세는 제일 높은 게 49.5고 상속세는 50%니까 비슷하죠. 1% 차이밖에 없죠. 0.5 차이뿐이죠. 그런데 소득세가 상속세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게 실질적으로 상속세는 아까 50%란 금액이 어느 단계에서 50%냐면 30억 초과된 것만 50%래요. 30억 초과된 거. 30억 미만은 낮은 세율이에요. 근데 우리 소득세는 어떻습니까? 30억이 아니고 10억만 초과되어도 거의 50%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상속세보다도 더 많이 무는 게 이 종합소득세예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중과세 아니냐 그런 이론을 많이 펴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소득이 좀 많은 사람이 되어서 10억 초과한 사람이 되어서 약 49.5, 약 50%를 세금을 냈다고 합시다. 소득세로 매년 냈어요. 그러면 이 소득세 내고 나머지를 내가 살림하는 데도 쓰고 또 저축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살림하는 데 들어간 것은 써버렸으니까 없는 거고 그 나머지를 아껴서 그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었더니 여기에 상속세 50% 떠먹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돼요? 대략 봐서 세금으로 다 나가네 이렇게 된 거죠. 7, 80%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이 그러면 내가 평소에 번 돈 다 종합소득세 냈는데 그 남은 것에 대해서 자식한테 물려주었더니 또 50% 내라고 한다면 그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갔습니다만 재밌는 얘기를 하면 요전에 이중과세 문제가 언제 생겼느냐 하면 그 종교인들한테 목사, 신부, 스님 이런 종교인들한테도 세금 매긴다고 하는 게 생겼죠. 작년부터. 그러니까 주로 목사님들이 뭐라고 항의를 했느냐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정부가 이중과세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이 돈 벌어서 다 세금 냈는데 세금 내고 나머지를 우리 교회에다 바쳤는데 거기다 또 매기면 이중과세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일도 있다고요. 근데 그것은 법리론상 얘기가 안 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까지가 종합소득세 과세에 관한 총론적인 얘기를 마쳤습니다. 세금 계산하는 데까지의 과정을 마쳤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강론에 들어가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그 강론에 들어가 첫째, 주택임대는 과세를 한다, 비과세한다. 주택임대. 그러면 요새 주택이 심지어 어저께 뉴스 보니까 뭐 주택이 50억짜리가 있더라고요. 55억짜리가 나타났다는데요. 55억짜리 주택이. 일반 주택이 아니고 무슨 아파트 같은 건데 고급 무슨 아파트인데 55억에 내놔 있대요. 어쩌적 뉴스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주택이니까 과세 안 할 거냐?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한 세대가 1세대가 한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것만 비과세다. 두 개 있으면 비과세 안 된다. 한 주택만 비과세다. 더군다나 그 한 주택이 기준시가로 9억이 넘으면 안 된다. 9억까지만 비과세하는 거지 9억짜리까지만 주택을 임대해도 비과세, 과세 안 하는 거지 9억 넘는 금액까지 과세 안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주택은 방금 비과세한다고 그러는데 주택의 개념이 뭐냐? 어디까지가 주택이고 어디까지가 주택 아니냐? 요새는 주택도 아니고 뭐 사무실도 아니고 이상한 거 많이 생겼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요새 지금 주택용으로도 쓰고
무슨 사업 용도로도 쓰고 용도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애매하니까 그 한계가 애매하니까 주택의 비과세하는 주택은 어떤 거냐를 여기다 규정을 했습니다. 예, 건물의 면적이 얼마 이하여야 된다. 또 부속 토지는 얼마 이하여야 된다. 이런 걸 다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가구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건물 하나인데, 주택 하나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벌집처럼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볼 거냐?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거 여러분들 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1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내 건물이 다가구예요. 그리고 제법 3, 4층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 면적이나 가격이나 이게 다 9억 더 나가고 오니까 그러면 과세 대상 아니냐. 임대하더라도.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게 아니고 한 주택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 보면 벌집처럼 쪼개져 있다. 쪼개진 걸로 기준해야 될 거 아니냐. 각각 임대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1주택으로 하나로 봐버려요. 하나로.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 세대가 각각 들어와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다가구라 하더라도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 몇 호의 호수를 만나야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 그런 것은 그 각자 소유로 봐준다. 이런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일반적으로는 다 다가구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가구는 하나죠. 그러면 만약에 한 주택으로 봐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과세 대상이 되지요. 뭐 9억도 그래도 9억도 못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공동소유. 이 집이 내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세 사람 공동소유다. 그럴 때는 그 중에 지분이 많은 사람 걸로 본다. 근데 지분이 다 똑같다, 세 사람이. 그럴 때면 세 사람 중에 누구 걸로 할 거냐 선택하면 된다. 그 다음에 또 요새 임대 받은 것을 또 이렇게 자기가 전대한다. 이게 전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전대인을 기준으로 한다. 근데 배우자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배우자 둘이 공동 소유되어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씩이 각각 소유한 거냐, 2주택으로 볼 거냐. 그래서 이런 것은 합산한 면적을 기준합니다. 배우자가 두 사람이 가진 것을 합산해서 아까 얘기한 면적이나 가격이나 이게 기준에 미달하면 비과세고 초과하면 과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이거 바뀌었는데 겸용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겸용. 일반 그 주택에 이런 게 많은데 도로가에 이런 데 보면 일부는 앞부분은 가게로 쓰고 윗부분은 내가 살고 이런 거 많이 있죠. 이런 겸용주택은 과거에는 이 주택 면적이 더 클 때는 한 건물 안에 주택 면적이 가게 면적보다 더 클 때는 다 주택으로 봐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각각 봐라. 면적이 크고 작고 간에 면적 비율대로 다 따져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비과세 주택의 개념입니다. 주택은 본래 과세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 과세 안 하는 주택은 이런 요건을 갖춘 것만 과세를 안 한다. 이 규모를 초과하는 건 과세한다.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 강론으로 들어가서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작년부터 이게 바뀌었습니다. 2020년부터. 무슨 얘기냐면 2019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임대 수입이 소득이 아니라 수입입니다.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이것도 비과세 해줬어요. 세금 안 매겼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건물들은 그동안 다 세금 안 냈어요. 임대하고. 근데 설사 2천만 원이 조금 넘어도 이때까지는 2천만 원까지 과세 안 할 때니까 별로 국세청에서 여기다 눈을 대고 보지를 안 했어요. 뭐 조그마한 거 보니까 2천만 원 이하 비과세짜리인가 보다 이렇게 다 넘어갔어요. 근데 작년에 세법을 개정해가지고 2천만 원 이하짜리도 다 납세 의무를 지워버렸어요.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짜리도 납부. 그러니까 이번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도 2천만 원 못된 것도 다 소득을 계산해서 종합소득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 크게 달라졌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물론 당연히 임대료 받은 것만 계산해야 되죠. 임대료 받은 것만. 그런데 나는 임대료로 안 받고 보증금으로 받았다. 전세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그 전세금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전세금으로 받은 것 중에서, 보증금으로 받은 것 중에서 일단 3억 원을 빼주고, 3억 원까지는 마치 임대료 2천만 원 이하 받는 사람하고 같이 취급해 주는 거죠. 3억 원은 일단 빼주고, 나머지 금액에서 60%에 해당되는 것만 수익 금액으로 봐요. 3억 원 빼고 그 3억 원에서 60% 해당되는 금액을 수익 금액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3억 원 빼주는 거 60% 빼주는 것이 결국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분리과세한다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임대료가 2천만 원 이하는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비과세했다, 비과세. 근데 이번에는 또 설명이 뭐가 나옵니까? 분리과세라는 설명이 또 나오죠. 그러면 비과세는 뭐고 분리과세는 뭐냐? 비과세는 아예 한 푼도 안 매기는 거, 세금 신고도 할 필요도 없는 거, 이런 게 비과세거든요. 분리과세는 뭐냐? 비과세는 아니에요. 과세는 해. 과세는 하지만은 다만 종합을 안 한다. 다른 소득하고. 이게 분리과세입니다. 자, 지금부터 2천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 내가 1,9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작년까지는 비과세니까 나 세금 생각지도 안 했는데 2020년부터 2천만 원 이하도 세금 내라고 그런다. 근데 내가 2천만 원 이하짜리 가지고 장부하고 뭐 자시고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야 방금 보시다시피 3억 원 무조건 빼줄게. 거기서도 또 60% 빼줄게. 그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 내라 이렇게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세금을 전혀 안 내는 건 아니고 다른 소득하고 종합 안 하고 요것만 따로 과세한다. 이게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복잡한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충 설명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느냐, 구청에다 하는 것 등록 얘기입니다. 임대 등록을 했느냐, 등록을 한 사람은 필요경비를 60% 빼주고 등록 안 한 사람은 50%만 빼주고 장부를 안 해서 필요경비가 얼마인 줄 모르니까 이렇게 빼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등록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추가로 또 빼주는 게 있어요. 추가 경비로 400만 원 빼주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사람은 200만 원만 빼준다. 필요 경비 빼주고도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또 400만 원 더 빼준다. 이렇게 해서 마치 장부를 한 사람의 장부에 의해서 필요 경비 빼주는 것하고 비슷한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과세에서 제외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것이 소득 아닙니까? 소득에서 아까 또 뭘 한다고 그랬죠? 가족공제, 기본경제를 해줘야 세금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공제들을 한 것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서 세금을 계산한다. 근데 세금을 계산하려면 과세 표준에다 곱하기 세율을 해야 세액이 산출되죠? 근데 아까 계산할 때 세율이 몇 가지 단계? 8단계로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렇게 분리과세하는 것은 그 세율을 적용 안 하고 무조건 한 가지 세율만 적용해요. 14%. 14%만 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14%라는 세율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자를 받고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을 떼가지고 원천징수 해가지고 이 원천징수 세율이 14%예요.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 받을 때 떼가는 세율하고 같은 14%만 내면 된다. 이게 이제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아마 금년에 처음으로 신고하는 임대사업자는 대부분 이 방법으로 아마 세금을 낼 겁니다.
이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소형주택, 이 주택 중에도 소형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는 또 세액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세법에 있는 게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 우리가 흔히 조특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집.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흔히 얘기했잖아요. 아, 우리 집은 뭐 몇 평 안 되고 뭐 혼자밖에 못 사는 작은 집인데 이런 데다도 세금 매기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주 적은 집,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제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것을 소형주택이라고 하느냐? 1호, 단 한 채밖에 임대하는 게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주택, 국민주택 규모도 못 되는 사람. 기준시가로 따져서 6억도 못 되는 사람. 그 다음에 4년 이상 또는 8년 이상 임대하기로 한 약속한 임대업자.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도 하고 사업자 등록도 한 사람. 이 5가지 요건을 다 구비하고 있는 조그마한 주택, 소액주택. 이것은 세액에서 또 빼준다. 아까 혜택은 다 어디서 빼줬어요? 소득 계산할 때 빼줬죠. 근데 이번에는 소득 계산할 때 빼주는 게 아니라 세금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그 세금에서 또 빼주는 게 있다. 이게 세액 감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에서 빼주는 거고 세액에서 빼주는 거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액까지 다 일단 산출한 뒤에 여기에 해당되면 또 감면 세금에 계산된 세액에서 얼마를 또 빼준다. 이게 세액 감면이에요. 얼마를 빼주냐면 100분의 30을 빼줘요. 또 기업형 임대주택 같은 것은 100분의 75까지 빼줘요. 그러고 나면 거의 세금 낼 게 안 나와요, 사실은. 조금 눈곱만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조금 과세할 테면 아예 비과세 해주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세금 내라고 하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또 여론이 있어요. 국회에서도 가끔 그거 따집니다. 세금 나는 사람이, 사업자 중에서 세금 내는 사람이 40%나 세금을 안 내요. 왜냐하면 과세 기준 미달로 해서 세금을 안 내요. 근로소득자들에게서 월급 적은 사람은 대부분 세금 없거든요. 40%가 세금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날 뭐라고 그러냐. 모든 국민은 소득이 있으면 다 세금 내라. 소위 국민 개세주의라고 그러죠. 모두 다 세금을 내는 거다, 국민은. 그 개세주의에 반하지 않느냐. 40%나 세금을 안 낸다는데 그런 여론이 또 많이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물려야 될 거 아니냐, 소득이 있으면.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런 공제 다 하고 나면 세금 낼 것도 없는데 조그마한 집에 2천만 원도 안 되고 또 하나는 뭐 국민주택 규모도 안 되고 기준시가도 6억도 안 되고 또 30% 빼주고 이러면 세금 낼 거 없는데 이거 왜 복잡하게 이렇게 하느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까 국민 개세주의라는 입장에서 보면 작아도 조금씩이라도 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물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이렇게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한다고 그랬죠? 종합 안 한다고 그랬죠? 근데 종합해야 될 다른 소득이 있어요. 내가 임대하는 것은 2천만 원 이하니까 14% 내면 되는데 내가 근로소득이 또 있어요. 내가 다른 사업소득이 있어요. 또 배당받은 소득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소득도 또 있어. 그런 사람은 분리과세만 해서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러면 분리과세 이자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대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 아닌 다른 소득은 다른 소득대로 또 계산을 해서 두 개 합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이상 소득이 있는데, 임대소득은 분리과세에 해당되니까 분리과세 해버리면 돼. 아까 얼마 낸다고 그랬죠? 14%. 14% 내버리면 되는데 내가 또 다른 소득이 있어. 사업소득이 있어.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분리과세 임대소득이 있는데 세무사에서 사업소득이 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분리과세하는 것은 분리과세하는 것들을 일단 세액 계산을 하고 나머지 소득은 나머지 소득대로 또 세액을 계산해서 두 개 합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기도 복잡한 규정이 하도 많아서 이걸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대단히 여러분한테 미안한 얘기지만은 얘기해도 금방 알아듣기 어려워요. 제가 이 교재를 써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도 지금 얘기하려고 하면 자꾸 헷갈려요. 어떻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지. 그래서 더군다나 여러분 교재도 없이 지금 제 얘기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봤자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아들어도 기억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는 2천만 원 이하 소득이니까 그건 14% 분리과세 내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건 소득도 해서 세금만 합쳐서 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실제 현실을 넘겨다 보면 이렇게 아주 적은 소득자 2천만 원대 임대료 2천만 원도 못 받는다 이런 적은 사람도 얘기를 여러분 듣고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한 것만 얘기했는데도 머리에 이렇게 나도록 본인들 계산을 하면 계산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실상을 보면 거의 다 세무사들한테 맡겨서 한단 말이죠. 이거. 세무사들도 모르는 사람 많은데 세무사들한테 맡겨서 해요. 그러면 세무사들한테 또 수수료 줘야 되지 않느냐, 납세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그냥 복잡한 산출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만 이것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어차피 지금 배워서 하더라도 계산이 어려우니까 세무사한테 맡겨서 할 건데 그래도 여러분이 납세자니까 납세자가 어떻게 계산해서 내세가 세금을 내는지 그 윤곽은 알아야 될 거 아닌가 해서 내가 이 윤곽만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 지난 2월 10일까지 그 2월 10일이니까 며칠 지났네요. 오늘이 2월 10 오늘 18일이죠. 그러니까 8일 전에 2월 10일까지 여러분이 신고한 게 있죠.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하는 거. 이건 면세사업자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소득세 신고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저한테도 모두 몇 번이 왔다 갔는데 그 세금은 왜 안 내느냐 그래 물어요. 이것은 세금 신고는 아니고 내 사업 현황이 이런 사업이다 하는 것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2월 10일까지 여러분이 신고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면세 수입 신고라고 그래요. 내가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세 사업에 대해서 생긴 수입이 얼마다 요것만 대충 신고하는 게 이 신고예요. 소득세 신고가 아닙니다.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우리가 세무서에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 신고예요.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정말로 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느냐? 5월에 하는 거잖아요. 5월에. 그러면 5월에 신고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 강의를 들은 것과 같이 내가 전부 수입은 얼마고 필요 경비는 얼마나고 가족분에 대해서 공제할 건 얼마고 해서 나는 어떤 세율을 적용해서 내 세액이 얼마다 이렇게 신고하고 거기서 산출된 세액을 내가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이 절차를 실행하는 게 이제 5월달 소득세 신고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 2월 10일에 신고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사업 종합소득세 신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요새 또 성실신고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몇 년 전에. 성실신고하는 사람들은 더 계산 상식이 복잡합니다. 좀 규모가 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1시간을 더 늦춰줍니다. 한 달을 더 늦춰줘요. 그래서 5월 말에 보통 신고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6월 말까지 한 달을 늦춰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이 넘을 때는 2개월간 분납을 하도록 용인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5월에 신고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그 윤곽,
개념 중심으로 소득을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세금을 산출하려면 과세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과세 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다음에 나는 세율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렇게 하니까 내가 낼 세금이 얼마다. 이렇게 윤곽은 알고 또 남한테 의뢰해야지. 그래서 그것만 설명을 한 겁니다.